네, 2부 돌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저희가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북한처럼 되자는 것이냐, 공산주의냐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항상 나오곤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사회주의 이런 것과 기본소득의 전망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원리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소득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네. 분배 문제를 소유권의 분배까지 포함한 모든 자원의 분배로 확장해서 분배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네. 뭐 공유지분권 모델이라든지 공동소유 기반의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거, 모두의 그렇죠. 몫을 모두에게 돌리는 건데요. 그런데 과거의 공산주의의 소유권 중심주의는 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그것을 이 공동의 소유로 바꾼다 이런 거였는데 네. 그때 공동의 소유라는 것은 사실은 공적 소유였어요. 퍼블릭 오너십이죠. 네. 공적 소유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그것은 임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즉 노동 성과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노동 성과에 따라서 분배하고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이라고 부르는 게 남을 텐데 그거는 국가가 처분하는 거죠. 국가 알아서 처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린다를 네. 공동 소유형으로 한다 할 때도 이것은 카만 오너십이어야 된다. 공동의 소유여야 된다. 수익권뿐만 아니라 실제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건가 다 n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옛날에 20세기 공산주의는 계획경제를 했는데요. 네, 네. 그 계획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소비할 건가를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비할 건가를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쵸. 단지 편하게 얘기해서 GDP가 있어요. 그게 100이라고 보면은 네. 100 중에서 몇 프로를 예를 들어 50%를 갖다가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럼 50%를 나눠줄 것이냐 30%를 나눠줄 것이냐 선분배할 몫을 먼저 계획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전적인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뭘 소비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는 배급제 방식의 그죠. 기본소득의 사회주의는 또 아니다. 가장 네. 또 그 유력한 지지 근거가 이게 실질적인 자유를 증대시킨다라는 그렇죠. 네. 거잖아요. 이렇게 현물 지급이 네. 아닌 자기 현금 지급으로서 그 네. 선택할 자유를 증진시킨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선택을 갖다 개인한테 맡기는 문제, 네. 개별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자유공산주의에 가깝다. 만약 기본소득이 100% 실현된 사회라 그러면은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돌아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본질, 정당성, 효과까지 지금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리는 방법, 즉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을 다뤄보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의 몫을 돌리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모두에 속한 것을 모든 사람 모두의 것으로 그러니까 공동 소유로 꼭 돌리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죠. 조세 기반 기본소득이 그 방법입니다. 20세기에 조세 국가가 발전된 모든 나라에서 형성이 됐고 우리가 조세 국가를 활용해서 국가 네. 공통부를 그러니까 모두의 몫을 국가가 일단 걷어들여요. 그래서 개별 시민한테 기본소득 방법으로 n분의 1로 나눠줄 수 있죠. 적어도 저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조세 기반 기본소득이 좀 합리적인 해결 방식일 것 같아요. 하나는 토지죠. 네. 토지는 전부 지금 거의 기업의 소유거나 혹은 국가 소유라 하더라도 구획되어져 있는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전부 다 뺏어가지고 뭐 토지혁명을 해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토지 보유세를 걷고 그것을 토지 배당 형식으로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한다 그러면은 토지 그 자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공동 소유를 보호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네. 사실 뭐 페인이 이런 주장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뺏는 게 공산주의 방법이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전혀 다릅니다.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네. 예를 들어 뭐 프랑스 혁명기에 그 나폴레옹에서 처형당했던 그 바베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평등파의 음모라는 당을 하다가 이제 처형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네. 이름이네요. 네.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그거죠. 토지 공산주의, 토지를 다 공유화로 바꾼다. 그런데 바이표는 기본소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느냐? 노동한 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 그게 소련까지 이어지는 생각이에요. 다 그러죠. 뺏는다. 그런데 분배는 노동한 만큼. 사실 레닌이 바베프를 굉장히 좋아했죠. 네, 그게 바베프주의죠. 네. 그런데 사실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는 이 생태 환경, 아까도 제가 공통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인 기초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태 환경에 대해서는 그게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이 생태 환경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세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식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태세와 생태 배당을 연동하는 거죠. 생태세를 걷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평균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그렇죠. 이게 생태 소유를 사회적 저항 없이 올릴 수 있죠. 독일의 정록연정이 이걸 채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던 거죠. 독일의 정록연정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녹색 딜, 그린 딜 쪽으로 많이 갔고요. 얼마 전에 여기 이렇다에 다뤘죠. 네네. 스위스에는 2008년부터 생태세와 생태 배당을 연동한 모델이 이미 실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개인 소득에는 지식의 외부 효과 큰 비중을 저는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이먼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 개인 소득세를 재원화하는 기본 소득을 일종의 디폴트 값으로 둘 수 있다. 그리고 공유 지분권 모델이라든지 공동 소유형 모델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 운동은 초기에서부터 이 조세에 주목해 왔었죠. 역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조세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슈퍼바이저님께서 토지보유세, 생태세, 소득세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조세 재원으로 거론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 인도에서 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우리가 지구라고 할 땐 Earth인데 네, 기본소득 세계 대회죠 말하자면 이게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 많이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유럽 기본소득 운동가들 만나보면 말이요 한국 굉장히 부러워요. 왜요? 조세 부담률이 낮다고. 자기들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자기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표를 갖고 왔는데 그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죠. 국민 부담률은 이제 보통 조세 부담률에다가 사회보험 기여금 이걸 이제 합친 것을 보통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2017년 기준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네. 46.2%. 그다음에 덴마크 46%, 벨기에 44.6%, 스웨덴이 44%, 핀란드 43%, 이탈리아 42% 이 순이거든요. 이 국민 부담률이 높은 나라들이 보면 다 40%가 넘습니다. 그렇네요. 한국은 국민 부담률이 26.9%거든요. 너무 큰 차이인데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요거를 부러워하는 거죠. 국민 부담률이 낮다는 건 결국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다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걔네들이 볼 때는 야 니들 조세 부담률이 낮으니까 좀 올리기 쉽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괜히 부러워하는 거죠. 요거는 좀 적용을 해본다면 네. 한국의 지금 국민 부담률이 26.9%인데 요거를 아까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수준은 아니고 35개국 OECD 평균 정도만 올려도 평균이 34.19%거든요. 그러니까 26.9%를 평균이 34%만 올려도 월 2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주는 부분 기본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와 생태세, 소득세 등을 잘 조합해서 총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을 34.19%만 올려도 20만 원 월 주는 작은 규모의 부분 기본소득은 가능하니까 네.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기본 재원을 만드는 걸 아까 뭐라 그랬죠? 디폴트 값으로 한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이 거의 약 월 8만 원인데요. 그것도 네. 만 24세의 청년에게만 한정해서 그렇죠. 월 20만 원이라면 굉장히 또 크게 다가옵니다. 5천만 명 전부니까. 네. 예. 법인세는 근데 동원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조세 기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생산성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 임금 등의 이제 탈동조가 심각해져가지고 근로소득 대중과세가 어렵게 돼 있다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도 세금이 안 거치는 건 아니죠. 부자가 내면 되죠, 결국. 근데 사실 부자만 내는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에 스웨덴식 모델이 수립되었던 시절에 고임금 체제에서 임금 노동자들도 세금을 내는 그런 근로소득 대중과세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법인세 관련 문제인데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공통부에 독식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버는 어떤 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가 고정사업장이죠. 그 나라에서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 수익이 굉장히 많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뭐 디지털 거래세라든지 이런 식의 소위 구글세라는 논쟁들이 있고 네. 새로운 과세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아니죠,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의 경우에는 이게 고정사업장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또는 법인세를 걷기 위해서 뭐 사이버 사업장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논의는 되고 있으나 좀 과연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될 건가 과세 이슈가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법인세 한 나라에만 내고 안 낸다 하더라도 네. 어쨌건 법인세 안 건다 하더라도 개인소득세로 다 환원되고 분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플랫폼 기업의 대주주들은 어떤 특정한 나라, 주로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소득세를 미국에다 내지 전 세계에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들이는데 네. 소득세를 뭐 미국의 부자과세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실제 축구버거 같은 사람 기본소득 지지하면 소득세 많이 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 내는 거잖아요. 글로벌 디지털 불평등이 생겨난다. 역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난점들은 조세 기반을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좀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보완해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세 기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보완책들도 같이 활용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른 조세 기반 기본소득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공통 배당을 모색을 하는데요. 제가 쓴 책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조세 추출이 어렵다라는 그 단점만이 아니라 그런 모델을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다른 장점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지분권 모델이라든지 네. 공동소유 모델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는 거고 뭐 그 이전에 18세기 말의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네. 18세기 말에 토마스 페인이 조세형 공통부 배당을 주장했죠. 이 사람이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한 건 아니고 그렇죠. 21세가 되면은 일종의 종잣돈을 주자. 그다음에 45세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은퇴니까 농업 자본주의 시대고 은퇴하면은 기초연금 비슷하게 다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펜스가 주장했던 이 토지 용익권 경매 뭐 쉽게 얘기하면 7년 주기로 토지를 사용할 사람들한테 사용권을 경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는 겁니다. 이용권을. 그러면 그 경매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마을 주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의 경우에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럼 7년 후에 팔 땐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릴 거 아니에요. 어떤 토지의 경우는 생산성이 좀 떨어졌다. 그럼 싼 가격으로 팔릴 거고. 일종의 이 사용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를 활용하면서 그러나 지대는 수익은 완전히 걷어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반면에 페이는 상속세 10%를 걷어서 나눠주자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펜스 생각에는 상속세 그 죽을 때 한 번 내는 상속세 10% 걷어가지고 도무지 토지가 인류 모두의 공유자산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만큼 이렇게 푼돈이나 떼주는 거 아니냐. 자기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토지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런데 토지의 원천적인 소유권을 법률적인 소유권을 전부 공유로 바꿔놓고 그런데 이용권을 갖다가 바베프식으로 공산주의 이 경영체가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파는 거죠. 팔아서 판매 수익을 전부 n분의 1로 나눠주는데 한 번 팔고 100년간 이용해라가 아니고 7년에 한 번씩 파니까 7년에 한 번씩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제를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지금 현대에 와서도 뭐 주파수라든지 이런 데서 수익들이 생기는 것을 배당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제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이게 규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매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사용하기 되죠. 어렵다는 예.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모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보편화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조세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비슷한 보편적인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제임스 미드의 공유지분권 모델 같은 것은 어떨까요? 그게 가장 유력한 거죠. 예를 들어 그렇죠. 미드는 뭐 좀 세게 주장했죠. 모든 이 상장 주식 50% 모든 주식에서 50%를 갖다가 공통 주식 공통제로 하자. 모든 사람 사회구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걸 하되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지 말고 그리고 중에 신탁자로 그렇죠. 국가가 n분의 1로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분권 모델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공동소유에 입각한 그러니까 100%라도 공기업이나 구소련식의 소유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오너십, 그러니까 공공의 소유가 아니라 카만 오너십, 공동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수익을 갖다 n분의 1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모델이 제가 생각할 때 조세 기반의 침식이라는 난점을 피하면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의 기본소득 이론은 기본소득이란 말 대신 사회배당이란 말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미드, 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델은 사실은 공유주식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델이었고 배당을 주는 방식이었죠. 네. 오늘날에도 유럽의 급진적파 이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리스의 재무부 장관을 했던 바로파키스 같은 사람이 데이터 배당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와서 20세기 시장 사회주의자들 또는 이 20세기 사회배당론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회사의 주식이 일정 부분 비율에 대해서 공유지분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빅데이터 공동소유권에 근거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라도 주식 일부를 공유지분권으로 돌리자는 주장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 유럽의 모든 나라의 1당 내지 2당이 사회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자유주의 들어와서 사회민주주의가 신중도나 뭐 제3의 길을 그렇죠. 하면서 이런 주장들 50년, 60년, 70년대 시장사회주의들이 했던 주장들은 정책 카탈로그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죠. 오히려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사회민주주의를 누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최소 강령은 제 생각에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사회적 공유 지분권에 대한 주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슈퍼바이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네. 핀란드 기본소득 대회,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이제 뭐 가이 스탠딩도 있었고 빰빠레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 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였냐면 저희는 공유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네.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기본소득을 할 거다. 그 오. 공유 기업에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면 된다.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된다. 안 나눠주는 건 문제. 그때 가이 스탠딩이 딱 쳐다보더니 당신이 그 기업에 대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당신이 통제력이 있느냐. 없죠. 인민이 통제력이 없으면 그거는 국유, 즉 관료의 손아귀에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거는 공동 소유가 아니다. 아까 지금 공적 소유, 공동 소유 말이 좀 어려워서 공적 소유라는 건 결국 국가 관료 또는 공산당 이런 게 갖고 있는 소유죠. 네. 인민은 거기에 힘이 없는 거고요. 가족 공동 소유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인민이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어서 사회 배당을 칠 수 있는 n분의 1로 나눠 가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소유만이 공동 소유다. 커먼 오너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발전으로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나아가지 않으면 사회민주주의 운동도 러시아 공산주의 망했듯이 망할 거다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망하는 징조들이 막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정권을 잃었고요.
실제로 우파인 뭐 브렉시트파라든가 민족주의파라든가 또는 극우파라든가 또는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포퓰리즘 운동에 자기 기반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낡은 모델, 복지제도, 뭐 노조, 그죠? 뭐 이런 식의 옛날식의 모델을 계속 고수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이런 식의 생각들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기반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그런 과거 역사로부터 뭔가 배운 점이 있다면 이런 식의 어떤 우리 공동 소유에 의한 어떤 n분의 1 배당, 사회 배당 이런 거로 나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적 배당과 음. 뭐라고 하셨죠? 공적 소유와 공적 공동 소유. 소유. 예. 공적 소유와 그 공동 소유 이 한자의 차이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달라지네요. 한국말이 문제예요. 영어로는 이제 퍼블릭 오너십이냐, 커먼 오너십이냐 이거 굉장히 다른 건데. 발음이 다르잖아요. 퍼블릭은 내셔널, 내셔널은 그 오토리테이티브 관료가 지배하는 것이고 또는 파티, 당이 지배하는 그렇네요. 독재 시스템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공동 소유란 건 민주주의, 새로운 넓은 의미로 민주주의 또는 새로운 의미의 사회주의로 나가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소유. 이것이 공동 소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확실히 구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찬인 쌤이 과거 소련 사회주의 모델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공통부 배당이 어떠한 포스트 캐피털리즘 전망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셨습니다. 슈퍼바이저님이 이제 새 책에서 다루실 네 가지 공통부 배당의 방식은 결국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조세형 기본소득, 두 번째 용익권 경매 모델, 그렇죠. 세 번째 공유 지분권 모델, 그리고 네 번째 플랫폼 공동 소유 모델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델 네 가지 사이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일단 공통적인 게 뭔가를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든지 공통부라고 인식해야 되죠. 일단. 분배되는 것은 공통부고요. 네네. 그리고 공통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인 분배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조세형 기본소득은 소유권 친화적입니다. 있는 소유 관계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세는 내놔라. 조세 걷어서 n분의 1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세 가지 모델은 사실은 현존하는 소유 관계를 좀 건드립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일 거라고 보고요. 근데 왜 이 소유권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게 디지털 전환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정한 해법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유기금이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공유 지분권 모델이죠. 네. 그럴 때 공유기금 수익만 배당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찬희 선생님 거버넌스 얘기를 했는데요. 거버넌스가 없지 않느냐, 퍼블릭 오너십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가이스탠딩이 중국 사람한테 질문했다는 중국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거 네.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빅데이터 공유기금이 뭐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50% 세죠. 근데 뭐 10%라 하더라도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라든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통제 문제라든지 스마트 시티의 사회 인프라를 도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감시 자본주의가 이 형태가 나타나는 이 폐해들을 없애는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종의 회사로 따지면 주주니까 네. 개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노사 공동결정제에서 노동조합이 개입한 거와 비슷하게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게 단순히 공유지분권 모델이 아니라 아예 공동소유 플랫폼이다. 서울의 교통 인프라에 관한 공동소유형 플랫폼이다. 소유자는 서울 시민 모두다. 이럴 때는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공유자 민주주의가 훨씬 더 깊숙이 관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비교를 하자 그러면 이건 노동자 자주관리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들하고 이런 종류의 이제 공동소유형 플랫폼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노동자 자주관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었죠. 연성 예산 제약 같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산성이 이제 떨어져도 이게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지 않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도 연성 예산 제약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원을 갖다가 재원을 탕진하면서 더 많이 이제 예산을 끌어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만약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 소유일 경우에 그런 연성 예산 제약 같은 문제들도 등장하지 않게 되겠죠. 이거는 한 사람 자주 관리하는 노동자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공동 소유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갖다 거느리고 있는 거니까 그 전체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 거니까 한 기업에 대한 자주 관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은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쓸데없이 강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한국의 재벌 기업에 대해서 노동자가 경영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경영 안 되죠.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재벌 기업의 노동자들과 국민 전체의 이해 갈등이 생긴다라는 생기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소련식으로 국가 사회주의적으로 모델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죠. 당과 관료의 통치였고, 그러니까 사실 공동 소유형을 할 경우에 공유자 민주주의를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런 변화를 위한 지렛대는 빅데이터는 누구한테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약 우리 모두의 공동 소유이다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당장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 소유형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제가 열거한 네 가지 5가지인가요? 5가지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해법이 서로 경합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세형 기본소득을 디폴트 값으로 하고 다른 어떤 모델들을 보완적인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출발 상태에서 경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좀 끝마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던져주신 질문에 너무나 공감됩니다. 기본소득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원칙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원칙이 새로운 사회의 기초 규범이면서 또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의 해방적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줄 때에만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해소되고 이제 저희 인류의 보편적인 해방이 앞당겨질 수 있는 거겠죠. 네, 슈퍼바이저님의 새 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렇다 141회 기본소득 특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